이번 주 테슬라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요도 순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이벤트는 3분기 인도량 발표입니다. 인도량은 현지 시간 기준 10월 2일 발표가 되는데 테슬라 IR에서 발표한 컨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25곳에서 제시한 인도량에 대한 예상치를 바탕으로 만든 수치입니다. 평균을 보게 되면 44만 3천여 대이고 중앙값은 44만 5천여 대입니다. 다만 이 수치 같은 경우 업데이트된 지가 며칠 지났다라는 점, 또 좀 게으른 기관들은 이 수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예전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인베스트먼트 뱅킹과 리서치를 병행하는 벤치마크에서 오늘 테슬라 인도량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리포트는 오늘 발표되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벤치마크에서도 44만 2천 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시장의 컨센 같은 경우 앞서 테슬라 IR에서 정리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인 44만 8천 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46만 대까지도 컨센이 올라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컨센과 별개로 벌써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실제 예상치를 위스퍼 넘버라고 합니다. 이 위스퍼 넘버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기관이 올리고 있는 3분기 인도량 예상치와 테슬라 주가 변화, 점점 더 추가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해 본다면 현재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위스퍼 넘버는 46만 5천 대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인도량이 46만 5천 대 이상부터는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수치보다 낮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다가오는 10월 2일 테슬라 인도량 수치 발표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변화에 대한 제 예상치입니다. 테슬라 주가 상대적 반응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인도량이 발표되고 시장 전체가 상승하게 된다면 인도량과 무관하게 시장 전체의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테슬라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시장 전체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QQQ와 비교해보면 보통 1.2배에서 1.5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를 감안하고 난 다음 테슬라 개별 주식에 주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슬라 IR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44만 대 정도가 현재 시장의 컨센이지만 실제 위스퍼 수치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44만 대 이하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6% 이상의 상대적 하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44만 대 이하의 인도량이 발생할 가능성은 10% 정도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 밖에 44만 대에서 46만 대 사이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2에서 4%의 상대적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수준의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20%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6만 대에서 48만 대 사이는 50%의 가능성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48만 대 이상 같은 경우 여전히 20%의 확률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안 좋은 이벤트 같은 경우 6% 이상 빠진다라고 하고, 좋은 이벤트 같은 경우 2% 이상 상승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짜게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난 한 달간 테슬라의 주가가 3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인도량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도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뒤 살펴보겠지만 먼저 벤치마크에서 말하는 다른 내용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ASP와 관련해서 실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ASP는 차량 평균 판매가를 의미합니다. 이 차량 평균 판매가 같은 경우 3분기 어닝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될 수 있는데,
3분기 어닝 날짜 같은 경우 10월 2일 인도량 발표와 함께 공개되게 됩니다. 보통 ASP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결국 마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평균 판매가와 함께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평균 원가입니다. 이번 3분기는 특히나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분기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많은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고정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평균 판매 원가 역시 크게 줄어드는 분기가 3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ASP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자동차 부분의 마진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3분기는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기입니다. 그 밖에 보조금 삭감과 함께 4분기에는 수요에 대한 에어 파켓이 생길 수 있다. 4분기 수요가 미국에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이번 분기 내 인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슬라 차량을 주문하게 되면 4분기에 인도를 받아도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는 인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4분기에 인도될 차량에 대한 예약 주문 역시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난 23일 정리했던 중국 4분기 인도량 서플라이즈 역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3분기 미국 인도량 폭발의 원인이 바로 사라지는 보조금인데 이와 똑같은 일이 중국 4분기에도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차이점은 미국은 6,500달러라는 아주 큰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상대적으로 아주 큰 반면 중국 같은 경우 2025년과 비교했을 때 2026년부터 사라지는 보조금은 2,000불이 조금 더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사라지는 보조금의 3분의 1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력 역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삭제로 인한 4분기 미국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이유 덕분에 4에서 50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충분히 상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 전기차 판매만 고려할 경우 진정한 보릿고개는 이번 4분기가 아니라 2026년 1분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저가형 모델이 이를 상쇄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생산량이 급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만으로 본다면은 이번 1분기가 보릿고개가 될 수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보다 훨씬 더 큰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주에 배포되는 FSD 버전 14인데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인도량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FSD보다는 덜 중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은 2014년부터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직접 만들고 계신 맥스 씨께서 남긴 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테슬라의 슈퍼차저 버전 4를 통해서 세미트럭 같은 경우 1.2메가와트 충전과 일반 차량은 0.5메가와트 충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테슬라의 슈퍼차저 버전 4는 사실 상당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버전 3와 버전 4 캐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전 4가 얼마나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공간 활용도가 얼마나 더 올라갔으며 죽은 공간이 모두 사라졌는지, 케이블 정리가 잘 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버전 3 캐비넷 같은 경우 한 번에 4대의 충전기를 가동시킬 수 있었는데 버전 4 캐비넷 같은 경우 똑같은 캐비넷 하나인데 8개의 충전기까지 가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맥스 씨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버전 4 같은 경우 세미 트럭만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테슬라 차량만 충전하는 것도 아니라 이 모두를 한 번에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충전 폼 팩터를 통해서 트럭과 일반 차량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되며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단가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전 세계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사용되는 곳 역시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되고 이 스케일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닝에 대입해서 이야기하자면 테슬라의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은 더 올라가게 되며 원가는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시너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버전 4 캐비넷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테슬라 ESS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는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입니다. 사실상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고도화된 기술을 벌써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 부문에서 갖추고 있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슈퍼차저 캐비넷까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 4 캐비넷이 보여주는 게 세미트럭과 일반 차량, 한 비즈니스 부분 내의 시너지와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과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 다른 비즈니스 사이의 시너지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캐비넷을 보게 되면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렀는데 랩터 엔진 2로 바뀌니까 훨씬 더 단순화되었고, 세 번째 버전부터는 이게 정말 동일 제품이 발전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해졌습니다. 이번 캐비넷 같은 경우 버전 3가 아니라 버전 4부터 이런 단순함이 성취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매번 반복할 때마다 이전 버전보다 더 개선점을 만드는 이 접근 방법이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값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활용법을 보게 되면 아크 인베스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라이트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법칙을 보게 되면 어떤 제품이든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제품당 생산 원가는 떨어지게 된다는 법칙인데,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에서 꾸준하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과거 아크는 이와 똑같은 법칙이 배터리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실제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의 법칙은 테슬라의 버전 4 캐비넷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적용이 될 것이며, 그 밖에 자율주행과 확대가 될 전기차,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인 옵티머스 로봇까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테슬라 버전 14 배포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살펴본 인도량, 에너지보다 테슬라 가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량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가치에는 이번에 배포되는 FSD 버전 14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번 테슬라 FSD 버전 14가 발표되기까지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기 테슬라 FSD를 보게 되면은 지금 버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조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단 5년 만에 엄청난 발전 속도와 엄청난 성취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가치를 생각해보면 이 5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도 명확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는 약 15억 대입니다. 이 중에 10억 명 내외만 운전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평균 하루에 1시간만 운전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매일마다 15억 시간이 운전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사람의 운전을 대체할 때 1시간당 1달러의 가치만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감안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지만 1시간에 1달러라고 가정을 해도 잠재적으로 매일마다 15억 달러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무감독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전 세계 등록 차량 대수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인데, 만약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행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감독 자율주행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잠재 가치는 이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장의 현실화, 코앞까지 가는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주에 배포되어 있는 FSD 버전 13만으로도 매일마다 5만 2천여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벌써 가지고 있던 FSD 소프트웨어를 한 국가에 풀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 자율주행을 사실상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테슬라 FSD 선순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호주를 통해서 목격했듯이 FSD 사용 가능 국가가 확대되게 된다면 FSD 사용자 수가 크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속도 역시 가속화가 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더욱더 고도의 자율주행 훈련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지금 또 다른 자율주행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성능은 더욱더 정교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발전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는 압도적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이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과 비교할 때 큰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더욱더 많은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게 되고 바로 이 과정이 아주 오랜 시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넘사벽의 데이터 장벽을 벌써 구축을 끝낸 상황이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마저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봤던 시너지와 다시 한 번 더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트레이닝 센터는 테슬라 자율주행을 트레이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 함께 트레이닝하는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5년 뒤면 테슬라의 매출이 5배로 뛸 수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잘 실행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FSD 버전 14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에 배포되게 되는 14.1을 통해서 얼마 전 살펴보았던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이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포함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며 또 동시에 실제 매출과 어닝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도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웨이모를 보게 되면 마치 AGI를 성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골프 코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 27일 확인되었던 내용인데 웨이모는 오늘에서야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자율주행이 아니라 사람이 이벤트 준비를 위해서 직접 운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웨이모가 이렇게 주장하니 이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밖에도 웨이모는 좀 특이한 주행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이거는 사람이 주행하든 자율주행이든 간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런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경우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라는 거지 사람과 비교하면 안전도가 80% 이상 증가합니다. 이처럼 부족해 보이지만 전체 통계를 봤을 때 사람이 운전했을 때와 비교하면 사고 빈도 자체가 80에서 90%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이나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부족한 웨이모마저 사람보다 80-90% 안전한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벌써 얼마나 더 안전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안전해질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전기차 하면 또 BYD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BYD 차량의 실체입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 BYD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테슬라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과 BYD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층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BYD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차량, 낮은 품질의 차량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전기차 판매만으로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주말 공개되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옵티머스가 마치 충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적인 일을 할 때는 아예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여서 충전을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옵티머스가 동적인 일을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서 충전을 하는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보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미소는 비즈니스용 미소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나오는 천진난만한 미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 베팅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일론 머스크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옵티머스는 앞서 정리했듯이 테슬라 FSD와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번 버전 4 캐비넷이 세미트럭과 일반 차량을 함께 충전하며 스케일을 크게 키울 수 있듯이 테슬라 FSD에 적용되는 이 모델이 옵티머스에도 함께 적용이 되며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만들며 옵티머스의 미래 두뇌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겨 같은 로봇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1년 반 전에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가 2024년 3월인데 바로 피겨가 사람이 말만 하면 그 말을 듣고 행동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혁신인지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 짭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며 간단한 AI API를 활용해서 음성 인식 기능 시연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엄청난 하이프가 되었던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피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1년 반이나 지났는데 훨씬 더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류의 하이프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테슬라 자율주행 초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의 자율주행을 테슬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케일을 키울 수밖에 없는 다른 휴머노이드를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3일 11차 스타쉽 발사가 진행이 됩니다. 10차 스타쉽 발사가 진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1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스페이스X 역시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혁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